안녕하십니까. 인지행동 심리상담 치료 강의를 맡은 조아영입니다. 인지행동 상담 심리치료를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게 되는데요. 처음에 알아볼 것은 주요 심리치료법 종류와 인지행동 치료의 역사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게 무엇인지 아시고 확실하게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못한 경우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재생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인지행동 치료를 배우기 앞서서 기초가 되는 심리치료의 형태가 방법.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심리치료 형태가 방법이 있고 인지행동 치료는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심리치료의 형태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 중에서 내가 무엇을 듣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내담자들을 다룰 때 여러분께서 인지행동 치료가 이 내담자한테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아이디어를 갖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인지행동 치료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익힌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지행동 치료 그냥 말로 설명을 하고 요새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왜 나오게 됐는지 어디서 쓰이면서 나오게 됐는지 하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역사를 통해서 익히면서 확실하게 인지행동 치료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체 강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강의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냥 무단으로 막 진행되는 게 아니라 두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런 개념 설명을 하고 전체 그 세션을 짜는 것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하고 마무리 짓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강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주요 심리치료 요법과 종류인데요. 현대에 사용하는 심리치료 요법이나 이론, 접근들은 몇 가지 심리치료의 형태와 접근법을 기초로 하여 응용하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병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병리에서 쫙 파생된 병들이 많고 그 약들, 거기에 대응하는 약들도 몇 가지 그 물질들을 기초로 해서 파생해가지고 많은 약들을 만드는 것처럼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놓고서 연구를 했을 때 무의식을 연구하냐, 의식을 연구하냐, 행동을 연구하냐, 생각을 연구하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기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리치료요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인지의 변화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치료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가 바로 여기죠. 인지의 변화가 뭐예요? 생각이나 생각의 과정 이런 것들을 변해서 행동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도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심리치료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배우기 앞서서 모든 심리치료가 기초가 되는 치료 형태와 접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심리치료의 기초가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심리치료가 마음의 문제를 돕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멘탈 일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멘탈 프로블럼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를 돕는 방법이 있는데 이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영어를 쓰거나 영어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있으면은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번역을 해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정확해지기 위해서 좀 더 영어를 쓰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동, 정서, 그리고 마음의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생각들은 이 생각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서 영향을 미치는 생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 이것을 이해하고 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생각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삶의 문제와 사건들을 이해하고 정의한다. 삶의 문제와 사건, 사람의 경험이라는 게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삶의 대략의 문제들과 사건들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정의를 하고요. 기쁨과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심리치료가 그 사람이 되게 마음이 어려운 거잖아요. 힘든 것인데 이것들을 그 생각들을 이해하고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대체 왜 이것들을 겪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삶이 즐겁고 기쁘고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통제할 수 있도록 내가 싫어하는 거 힘든 거 피하고 하지 않고 아니면 극복하고
가능하면은 가장 긍정적인 거 극복을 하는 것인데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한 방법으로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우리가 심리치료가 사람의 마음을 돕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돕게 됩니다. 심리치료의 종류와 형태에는 개인 심리치료, 집단, 커플, 부부, 가족치료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개인 치료는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1대1 상담을 하는 것은 상담사가 나에게 집중을 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집단은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그 안에서 위로와 이해가 필요할 때. 그래서 여기서의 초점은 비슷한 경험을 나눈 것인데 이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하는 그 위로와 이해가 필요하는데 상담사가 직접 1대1로 해주는 것보다 나랑 겪는 것을 비슷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느끼는 게 다 다르고 그것을 극복한 방법들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들을 나랑 비슷한 것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넓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커플 부부 상담은 결혼, 파트너의 관계 문제를 다룰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혼하기 전에 많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가족 상담이 있어요. 가족의 역할과 가족 안에서 내담자에게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내담자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는데 그 원인과 이걸 살펴보니까 어떤 가족 간의 고립이 되는 문제들도 있고 사실은 고립이 돼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술을 마시기 때문에 더 고립이 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한다든지 하여튼 가족들이 지지자로서 서포트로서 아니면 내담자의 상태를 좀 더 좋아지게 하기에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가족 상담을 하게 됩니다. 심리치료의 접근법으로 아까 제가 기본적인 것에서 파생됐다고 했잖아요. 그 기본적인 기술요법 중에서 그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가 정신역학적 치료법이에요. 사이코다이내믹 테라피라 그래서 무의식, 어린 시절부터 접근하고요. 장기 치료를 요구해요. 우리가 프로이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우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프로이드의 의식과 무의식인데요. 그것이 바로 적용된 게 바로 이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무의식, 어린 시절부터 과거에부터 쫙 파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치료를 요구를 하죠. 대인관계 치료법은 서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내담자의 지인들에 대한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대화의 방법, 자존감의 향상 등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아이들이 친구를 잘 못 사귄다거나 할 때 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처럼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대화의 방법들을 배울 때 이런 대인관계 치료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3, 4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삶의 중요한 사건들에 의한 우울을 치료하는 데 많이 사용이 돼요. 3, 4개월 정도 삶의 중요한 사건들. 아이를 낳아서 혼자 집에서 아이를 막 키우게 됐어요. 일을 다 하다가 그만두고. 되게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면은 가족 중에 내 배우자가 돌아갔다든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사를 했다든지 뭐 아니면 자녀가 유학을 떠났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막 우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다룰 때 사용이 되고 보통 3, 4개월 정도 간다. 이 3, 4개월 정도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심리치료를 하는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게 배울 게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자기 자신이나 주변 세계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또는 잘못된 개념이나 관념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개념이나 관념, 그래서 인지, 우리가 다룰 것은 바로 이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는 이 정확하지 않은 개념, 관념에 대해서 다루고 이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울과 강박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정도에 따라서 항우울제와 함께 사용될 수 있어요. 우울이 너무 심하면 우울 증세가 너무 심하면 바깥에 나오긴 힘들고 치료에 나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약물과 함께 사용을 하면서 약물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인지행동치료의 한 종류예요. 인지행동치료의 한 종류인데
아주 심각한 상태이거나 다루기 힘든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도 좀 더 깊이가 있고 더 어려운 상대를 다루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는 서로 반대가 되는 두 생각, 즉 수용과 변화를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 거짓말, 자해, 자살 충동, 경계성 인격장애 이걸 다룬 데 많이 쓰이지만 안전함과 관계, 정서적 안정의 문제를 다룰 때도 쓰여요. 뭐 아까 여기서는 지금 심각한 상태거나 다루기 힘든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변증법적 행동치료법을 사용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를 동시에 응용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인지치료의 역사, 행동치료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이 두 역사가 인지행동 치료의 역사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치료법이 기초가 되는 행동치료와 인지치료의 뿌리를 살펴볼게요. 행동치료는 behavioral therapy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행동을 주로 다루는 거예요. 습관,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그래서 그 행동들을 다루기 때문에 행동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900년부터 시작이 됐고 스키너, 파블로브, 왓슨 이 대표적인 심리학자들이에요. 이분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심리학책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들은 행동치료는 행동이 측정될 수 있고 이게 아마 인지행동 치료에도 쓰이겠죠. 행동이 측정될 수 있고 훈련될 수 있으며 심지어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기초로 하며 주변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행동을 정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배우면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게 될 텐데요. 행동이 측정이 돼서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나오는 과제나 어떤 연습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기초했다는 게 여기서 온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그냥 무조건적인 반응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중간에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틀에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거고요. 행동치료가 인지행동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정서적 적응을 짧은 시간 안에 도와야 하는 필요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때 사용된 치료법이 인지행동 치료의 최초의 파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왔는데요. 제가 일하던 분야 중에 이제 같이 연결돼서 하는 분야가 미군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 대한 치료예요. 이분들은 강박에 시달리고요. 우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증후군이에요. 그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고 영어로 제가 알기 때문에 PTSD라고 하는데 이 PTSD 환자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던 집에 딱 왔는데 군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던 여자들은 이제 다 같이 일을 해서 우리가 다시 잘 살 수 있겠구나, 사회를 재건하겠구나 했는데 우울해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 막 공포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적에게 쫓기는 그런 꿈을 꾸다가 옆에 있는 아내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막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 사회 적용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치료를 했는데 행동치료 갖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인지치료를 적용을 해서 인지행동치료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인지치료를 보면은 그래서 인지치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인지치료를 보면 인지치료는 1900년대 초반에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아들러가 기본적인 실수들과 부정적인 정서에서 그 역할에 대한 개념을 발표하면서 심리치료에 있어서 인지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심리학자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실수와 부정적인 정서.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막 설명을 하는. 그래서 이 생각의 과정을 설명하고 그것을 인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지를 언급한 최초의 학자가 되죠. 그 이후에 미국의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가 이에 영감을 받아서 1950년대 이성, 정서, 행동치료. 이게 인지행동치료의 최초의 형태가 돼요. 제가 미국에서 배웠을 때 REBT라고 배웠어요.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심리학적에서 이 알버트 앨리스에서 배우면은 REBT라고 저희가 배우고 이성, 정서, 행동치료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요거를 발전시켰고 이것이 현대 인지치료의 최초의 형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이 rational emotive가 cognitive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behavioral therapy가 되는 건데요. 이는 인간의 정서적인 고통은 실제적인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에 대한 생각들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딱 있는데 사건을 놓고서 바로 슬퍼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후에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 아론 백이 분석 세션 동안 그 환자들이 속으로 내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내적인 대화, 생각과 느낌과의 연관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동적 사고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아론 백이 환자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환자가 속으로 막 얘기하는 게 보통 속으로 얘기를 할 때 안 들리기도 하고 티나지 않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이 아론백은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속으로 말하는 걸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들려요.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데 직접 의사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오늘 표정이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깨닫게 됐다는 거고 그거를 자동적 사고라고 명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동적 사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연구에서 인지가 행동과 정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거 인지혁명이라고 하고 인지가 행동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거 인지혁명이고 그 이후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심리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조하게 돼요. 요거가 나오고 나서 그것이 인지행동 치료의 두 번째 물결로 일컬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치료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인지치료를 봤어요. 그래서 행동치료, 행동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인지를 통해서 느낌과 생각이 바뀌는 거, 이거를 다 해가지고 두 접근이 결합을 해서 인지행동치료가 신경질환을 다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니까 행동치료가 신경질환을 다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울을 다루는 데는 실패했다. 이때 인지치료가 유행하게 되면서 심리학자들이 행동치료와 인지치료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공포장애 같은 증상을 치료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행동치료와 인지치료를 섞었어요. 그래서 공포장애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 아까 2차 대전 얘기했었잖아요. 2차 대전 때 군인들을 치료할 때 공포장애, PTSD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포비아도 그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 장애 같은 증상들을 치료하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했더니 효과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때 최초로 사용을 하고 그것이 점점 더 퍼지게 나가게 된 거죠. 비록 두 학파가 강조하는 것은 다르지만 두 학파 모두 지금 현재 now and here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now and here 지금 내담자가 겪고 있는 게 무엇이고 지금 상태가 무엇이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어떻게 느낍니까? 지금 겪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인지행동 치료예요. 이것이 뭐가 상당히 달라요? 그 사이코테라피하고 다르죠. 그 사이코메트릭 테라피는 과거에 어땠는지, 무의식이 어땠는지 쭉 파고 들어가지만 인지행동 치료는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초점 맞추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인지행동 치료는 환자의 신념, 경험, 그리고 현재에 대한 느낌에 초점을 두게 돼요. 여기서 신념이 들어가는데요. 경험도 있고 현재에 대한 느낌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now and here이기 때문에. 근데 왜 신념이 들어갈까요? 아까 말했던 자동적 사고, 살펴봤던 자동적 사고가 있고 그 자동적 사고가 그 어떤 잘못된 믿음, 신념, 빌리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요것이 행동에 지금 느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신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는 다양하고 넓은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데 인지행동 치료가 점점 더 넓게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접근법이 합쳐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응용한 다른 치료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치료법들 전부 다가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여러 가지 기본적인 치료법들 중에서 우리가 응용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통합적인 심리치료, 그다음에 현실치료, 멀티모달 치료, 예민한 눈의 움직임을 줄이고 재과정을 이끄는 치료. 요거 조금 말이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그 약간의 최면과 같은 그런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눈의 움직임이 눈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불안해 보여요. 근데 이 불안한 시선을 고정을 하고 이것을 불안한 시선을 고정을 하고 눈의 움직임을 줄임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는 그런 어떤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지과정 치료, 수용과 헌신 치료,
그다음에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헤이비어에 관련된 것이고 이건 커그니티브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모두 인지와 행동을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한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강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인지행동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뭐 제가 말이 좀 빠르기도 하고 내용이 그냥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인지치료가 어떻게 나왔고 행동치료가 나왔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인지행동치료가 됐고 언제부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고 정의, 개념, 구성 요소를 볼 거예요. 인지행동치료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간단하게 역사를 봤지만 이 안에서 정의를 봤고요. 한 번 더 볼 것이에요. 그리고 개념.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컨셉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그리고 나서 구성 요소를 보는데요.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내담자한테 나중에 저희가 상담사로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 역사를 알고 이 개념이나 구성 요소를 알지 않으면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설명이 내담자한테 왜 필요하냐? 내담자가 이게 무엇인지 알아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또 내가 이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살펴보는 시간에 한 두 세션 정도, 그 두 강 정도 갈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인지행동 치료에 필요한 내용과 과정학습을 할 거예요. 저희가 세션이 그 교재가 6강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치료를 그 계획을 세우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 다음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플랜을 하고 치료가 진행을 될 것인지 종결까지 쫙 이렇게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 들어가기 전에 살펴봐야 되는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재를 한번 꼭 읽으셔야 돼요. 제 강의를 듣기 전에,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교재를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말을 하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시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먼저 교재를 읽고 예습을 하시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실제 치료 계획을 짜가면서 세션의 목표와 내용을 예시와 함께 살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할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할 거는 치료 목표를 한번 세운다. 전체 세션의 플랜을 짠다. 또 그 과정에서 과제를 어떻게 낸다. 이런 것들을 할 거지만 실제 치료 계획을 맨 마지막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드리는 교재 안에 여러분께서 보시는 교재 맨 뒤에 보면은 그 제가 그 번역을 해놓은 세션의 모양새 2개가 있어요. 세션의 모형이 2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지치료가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께서 마지막 먼저 보시고 나서 연습을 하시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체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 형태에 지금 내가 어느 부분을 배우는 거구나 하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꼭 마지막에 예시를 한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더 들으시면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 종결과 추적 학습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치료가 종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아시죠? 팔로우업이 되게 중요한 거. 종결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 세션 안에서 한 강의 안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치료자의 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할 거예요. 물론 이게 마지막 강의에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심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윤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리치료 윤리에 대해서, 상담사의 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윤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면 여러분께서 윤리적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윤리적으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런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있는데 그 판단을 할 때 도대체 어떤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기반으로 근거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전체적으로 인지행동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시는데요. 인지행동 치료사가 돼갖고 내담자를 만나실 때 꼭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꼭 생각하셔야 되는 몇 가지가 윤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서 그냥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자면 어떤 비밀 보장과 그 예외적인 것들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과 함께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담자 동의서예요. 이 내담자 동의서가 어떻게 보면 인지행동 치료의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내담자의 커미트먼트,
즉, 내담자가 내가 이것을 꼭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요. 그것을 그 서명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치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동의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그 동의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지치료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신 다음에 상담사로서 가져야 될 윤리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저희 전체 강의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